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인간의 대지 제4장 비행기와 행성. 오늘은 3,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떠도는 행성이 살고 있다. 비행기 덕분에 이 행성은 가끔 우리에게 자신의 기원을 드러낸다. 연못이 자신과 달 사이에 숨겨진 혈연 관계를 보여주듯이. 그런데 나는 이런 숨겨진 관계에 대한 다른 표식을 본 적이 있다. 쥐비곶과 시스네르스 사이 사하라 사막 해안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몇 발자국에서 30여 킬로미터 너비가 다양한 원뿔대 모양의 고원이 드문드문 보인다. 그 고원들의 높이는 300여 미터 정도로 놀랍도록 일정하다. 그런데 높이가 일정할 뿐 아니라 색조, 토양의 결, 절벽의 무늬도 똑같다. 모래 위에 홀로 솟은 사원의 기둥이 무너져버린 재단의 흔적을 말해주듯 저 고독한 원뿔대들은 옛날에 이들을 한데 모아주던 넓디 넓은 고원이 존재했음을 증언한다. 카사블랑카 다카르 항로 개설 초기 장비가 허술했던 몇 해 동안 우리는 비행기 고장이나 탐색, 구조활동을 이유로 반군 지역에 번번이 착륙해야 했다. 그런데 모래는 사람을 속인다. 단단해 보이는데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옛 염전지대도 아스팔트처럼 단단해 보이고 발 뒤축으로 쳐보면 탕탕 울리지만 바퀴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늪으로 하얀 소금 껍질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허락할 때면 고원지대의 이 매끈한 표면을 택하곤 했다. 거기에는 함정 따위는 결코 숨어있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묵직한 알갱이로 된 단단한 모래 덕분이었다. 아주 작은 조개 껍데기가 거대한 퇴적물을 이루고 있었는데 고원 위에서는 운전하던 이 알갱이들이 능선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깨져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 언덕 기슭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이미 순수한 석회암을 이루고 있었다. 동료인 렌가세르가 반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무렵 나는 무어인 전령 한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이 고원 안전지대 어딘가에 착륙했다가 전령이 내려갈 만한 길이 있는지 함께 찾아본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보아도 아득한 낭떠러지만 천자락처럼 수직으로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착륙장을 찾아보려고 이륙하지 않고 그곳에서 꿈을 그렸다. 짐승이건 인간이건 여태껏 한 번도 더럽히지 않은 영토에 나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어쩌면 유치해 보일지 모르는 환희를 느꼈다. 그 어떤 무어인도 감히 이 요새를 공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어떤 유럽인도 이 영토를 탐사한 적이 없었다. 나는 한없이 순결한 모래 위를 성큼성큼 걸었다. 이 조개 껍데기 가루를 소중한 황금이나 되듯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흘려본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다. 내가 이 정적을 깨뜨린 최초의 인간이었다. 영겁에 세울 동안 풀 한 폭이 튀어낸 적 없는 북극의 빙산 같은 그곳에서 나는 바람에 실려온 씨앗 한 톨 같은 생명의 첫 증거였다. 벌써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하얀 표면은 수십만 년 동안 오로지 별들에게만 바쳐진 곳이었다. 순수한 하늘 아래 펼쳐진 티 한 점 없는 식탁보. 이때 마치 위대한 발견을 앞둔 사람처럼 심장이 멈칫했다. 이 천자라 위, 나에게서 10분 내지 20m 떨어진 곳에서 검은 돌멩이 하나를 본 것이다. 나는 300m 두께의 조개 껍데기 층 위에 서 있었다. 이 거대한 층 전체가 항변의 여지 없이 그 어떤 돌멩이의 존재도 거부하고 있었다. 지구의 느린 소화 과정으로 생긴 규석이 땅속 깊이 잠들어 있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대체 어떤 기적으로 이들 중 하나가 이토록 새로이 생성된 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심장을 두근거리며 발견한 물건을 집어들었다. 단단하고 까만, 금속처럼 묵직하고 눈물방울 모양을 한 그 주먹만한 돌멩이를. 사과나무 아래 펼쳐진 천은 사과밖에 받을 수 없고 별 아래 펼쳐진 천은 별가루밖에 받을 수 없다. 이제껏 그 어떤 운석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보다 더 명백히 보여준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며 이 천상의 사과나무에서 틀림없이 다른 과일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과일들이 추락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것들을 찾아내리라. 수십만 년 동안 아무것도 그 과일들을 건드릴 수 없었을 테니까. 그것은 다른 물질과 절대 혼동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즉시 이 가설을 확인하려고 탐색에 나섰다. 그리고 가설은 검증되었다. 나는 대략 1헥타르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찾아냈고 발견한 것들을 수집했다. 그것들은 매번 반죽된 융암의 모습이었고 점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 이렇게 나는 별 우량계 위에 서서 놀랍도록 응축된 방식으로 느릿하게 내리는 화염 소나기를 목격했다. 4. 하지만 가장 경이로운 일은 이 자기를 띤 천자락과 별들 사이에 이 행성의 둥근 등 위로 내리는 가랑비를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인간의 의식이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물층 위에 존재하는 몽상은 기적이다. 그러고 보니 다른 몽상 하나가 떠오른다. 한 번은 빽빽한 모래 사막에 불시착해 동이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금빛 모래 언덕들이 밝은 사면을 다르게 내보이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와 달빛으로 이루어진 이 황량한 작업장에서는 잠시 중단된 노동의 평화뿐 아니라 함정 같은 침묵이 짙게 서려 있었는데 나는 그 침묵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오로지 밤하늘만 눈에 들어왔다. 십자로 팔짱을 끼고 별들의 양식장을 마주한 채 언덕 꼭대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심연과 나 사이에 몸을 지탱할 나무 뿌리도 지붕도 나뭇가지도 하나 없었기에 나는 끈에서 풀려나 마음껏 떨어져 내리는 잠수부처럼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고 현기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떨어져 내리지 않았다. 목덜미부터 발 뒤꿈치까지 대지에 묶여 있었으니까. 대지에 나의 무게를 내맡긴 데에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중력이 마치 사랑처럼 지상 최고의 가치로 다가왔다. 대지가 내 허리를 떠받치고 나를 들어올려 밤의 우주 속으로 데려간다고 느꼈다. 마차가 급회전할 때 밀려나가는 힘과 비슷한 힘으로 내가 지구에 달라붙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를 멋지게 떠받쳐주는 힘, 그 견고함과 안정감을 맛보면서 내가 타고 있는 배의 갑판이 이루는 곡선을 몸 아래로 느꼈다. 내가 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의식했기에 자재들이 힘겹게 다시 끼워 맞춰주며 내는 탄식과 오래된 범선이 기울어지며 내는 신음, 거룻배가 역풍을 받으며 내는 날카롭고 긴 비명이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온다 해도 놀랍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대지의 깊숙한 곳에서는 침묵만 이어졌다. 그래도 일정하고 조화롭게 밀어붙이는 그 힘이 내 어깨에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 납덩이에 매달려 가라앉은 갤리선 도용수의 시신이 바다 밑바닥에 있듯 나는 진정 이 행성에 살고 있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모래와 별들 사이에서 벌거벗은 채 지나친 정적으로 인해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위협받고 있었다. 만일 그 어떤 비행기도 나를 찾아내지 못하고 무어인들이 나를 무참히 죽이지 않는다면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몇 날, 몇 주, 몇 달을 보내야 할 것이다. 여기 있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오로지 감미로운 호흡만을 의식하면서 모래와 별들 사이에서 헤매다 죽을 존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꿈들은 샘물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고 처음에 나는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이 그윽한 느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목소리도 형체도 없었다. 하지만 어떤 존재감, 아주 친근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깨달았고 눈을 감은 채 환희에 찬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딘가 검은 전나무와 보리수를 잔뜩 심어놓은 공원,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꿈에 불과한 그 집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나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나를 맞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 집은 나의 밤을 채워주는 존재감만으로 충분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모래 위에 불시착한 육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의 냄새가 밴 추억으로 꽉 차 있었고 현관의 서늘함을 한껏 느끼며 생기 있는 목소리로 가득한 그 집의 어린아이였다. 심지어 늪에서 노래하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마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 내게는 이런 무수한 지표들이 필요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사막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개구리들마저 침묵하는 이 짙고 짙은 고요함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래와 별들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의 풍광으로부터 나는 오로지 차가운 메시지만 받을 뿐이었다. 이 풍광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은 그 영혼의 맛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집에 있던 근엄하고 커다란 장롱이 떠올랐다. 빠끔히 열린 장롱 문틈으로 눈처럼 하얀 침대 시트가 쌓인 게 보였다. 나이든 하녀는 이 장롱 저 장롱으로 생쥐처럼 종종거리고 다니면서 몇 번이나 새하얀 침구를 펴보고 접고 세워보았다. 그러다가 천이 해진 흔적이라도 보일라 치면 집안의 영속성이 위협받기라도 한 듯이 아,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라고 외치며 등잔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그리고 등불 밑에서 그 신성한 천을 올로리 꿰매고 새 돛 달린 범선의 돛들을 기우면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인 그 신 또는 배를 섬겼다. 아, 당신을 위해 한 페이지만 더 글을 써야겠다. 내가 처음 비행을 떠나던 즈음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당신은 무릎까지 하얀 천에 파묻혀 손에 바늘을 들고 있었지. 매해 조금 더 주름지고 조금 더 창백해진 모습으로 당신은 우리의 잠자리를 위해 그 구김살 없는 시트들과 우리의 저녁 식사를 위해 바느질 자국도 보이지 않는 식탁보드를 그 화려한 크리스탈 그릇과 등불을 손수 준비하고 있었지. 나는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세탁실로 찾아가 당신과 마주 앉아서 당신이 세상에 눈을 뜨고 타락하도록 죽을 뻔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셔츠에 구멍을 내곤 했다며. 아, 이런 불행한 일이 있나. 또 나는 무릎에도 상처를 입곤 했다며. 그럴 때면 오늘 저녁처럼 집으로 돌아와 붕대를 감아달라고 했다지.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미스. 나는 지금 정원 한 구석이 아니라 세상 저 끝에서 돌아온 거라고요. 쓰라린 고독의 내음과 사막의 회오리바람, 열대지방의 눈부신 달빛을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꾸했지. 물론 사내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뼈까지 부러져 가면서 자기가 아주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미스. 나는 그 정원보다 더 멀리 보고 왔어요. 나무 그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모래와 화강암, 천여림, 대지의 늪 사이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군가 당신을 만나면 당장 총을 겨누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까요? 싸늘한 밤에 지붕도 없이 잠을 자는 사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침대도 시트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아, 야만스러워라 라고 말했지. 나는 성당 하녀의 신앙심은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믿음만은 흔들지 못했다. 그러면 그녀를 눈멀고 기먹게 한 그녀의 가련한 운명을 딱하게 여기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사하라 사막의 모래와 별들 사이에 벌거벗은 채 누워 그녀에 대한 내 생각을 바로잡았다.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를 띤 그토록 많은 별들이 그 무게로 나를 땅에 묶어둔다. 한편 또 다른 중력이 나를 나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나의 무게가 무수한 것들을 향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다. 나의 꿈은 저 모래 언덕, 저 달, 저 존재들보다 더 현실적이다. 아, 집이 근사한 이유는 당신을 보호해주거나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도 담장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건 바로 집이 자기가 간직한 감미로움이라는 식량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줬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이 샘물처럼 솟아나 탄생하는 미지의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하라요. 나의 사하라요. 시를 찾는 여인으로 인해 네가 완전히 마법에 걸렸구나. 네, 고맙습니다.